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5단원 이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단원에서 우리는 국민경제와 국제거래라 해서 이제 국제거래가 이제 경제 통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국가 경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이 국가 간의 거래에 대해서 이번 5단원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첫 번째로 우리나라의 경제를 파악하는 가장 첫 번째 통계적인 지표인 국내 총생산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번 단원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면 바로 이 국내 총생산, 우리 GDP라고 불리는 개념입니다. 자, 국내 총생산이라 하기도 하고요, GDP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국내 총생산이라고 불리는 GDP의 개념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 요거에 대해서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GDP, 국내 총생산 GDP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한 국가의 국경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새롭게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들의 최종 시장 가치를 모두 더한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새롭게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최종 가치들을 모두 더한 것을 우리 국내 총생산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영어로 GDP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GDP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우리 한번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GDP라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 4가지 특징을 가진다. 이 4가지 특징이 나온다는 것은 시험 문제에 아주 잘 나올 수 있다는 얘기겠죠? 우리 한번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GDP의 특징은 무엇이 있느냐? 보통 일정 기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일정 기간이 있죠? 여기서 일정 기간은, GDP에서의 일정 기간은 보통 1년을 의미한다. GDP에서 일정 기간은 보통 1년을 의미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해당 국가의 국민이 생산을 했어도 국외에서 생산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무슨 얘기냐? 이 말이 중요한데요. 국내 총생산이라는 것은요, 결국에는 우리나라 안에서만 생산된 겁니다. 즉,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 어떤 얘기냐면, 대한민국 국민이 중국에서 상품을 생산을 해냈다. 자, 대한민국 국민이 중국에서 생산을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따지냐면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 국민이 만든 거지만 생산 장소가 우리나라 밖인 중국에서 만든 거라면 이것은 우리나라의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험 문제가 엄청나게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이번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정리를 조금 해볼게요. 자, 대한민국 국민이 중국에서 생산한 것은 우리 GDP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거꾸로 GDP의 의미가 한 국가의 국경 안에서 생산이 된 거니까 이거는 성립이 됩니다. 무엇이 성립이 되느냐? 만약에 미국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상품을 생산을 했다. 자, 이것은 무엇에 들어가냐? GDP에 포함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요 점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GDP의 개념을 살펴보면 GDP의 개념을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어떤 거냐? 자, 대한민국 국민이 중국에서 생산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적의 국민이 우리나라 밖에서 물건을 생산한다면 이거는 GDP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배우게 될 개념인데 GNP라는 국민 총생산 개념에 들어가는 거예요. GDP, 국내 총생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 회사가 상품을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GDP에 포함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요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 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꼭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나라 국민에 의해서 생산이 되었으나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것은 국내 총생산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하, 그렇다면 국내 총생산에 포함이 되는 것은 반드시 어떤 거냐? 요거라는 거죠.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만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요걸 조금 하면 국내 총생산 GDP에 해당이 되는 것은 바로 무엇만 가능하다? 우리나라 안에서 생산된 것 중에서 시장에서만 거래된 것을,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만 GDP에 해당이 되고,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것은 GDP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뭐 가사노동을 한다, 주부들이 가사노동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GDP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 거니까요. 요것도 좀 반드시 좀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것은 GDP에 해당이 되지 않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만 무엇에 해당이 되어진다? 바로 GDP에 해당이 되어진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GDP라는 것은 요것도 중요하죠. 바로 한 나라의 GDP라는 것은 한 나라의 경제 규모와 생산 능력을 보여준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GDP라는 것이 왜 필요하나, 왜 이 GDP라는 경제 통계가 왜 필요하나 하면 바로 어떤 나라, 한 나라의 경제 규모와 생산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GDP 통계가 알아두면 좋아요. 근데 이 GDP가 가지는 한계점도, GDP라는 통계가 가지는 분명 한계점도 존재합니다. 우리 이 GDP라는 통계가 가지는 한계점도 좀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한계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 전체의 소득 수준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좀 끊을게요. 자, GDP라는 것은 국민 전체의 소득 수준을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나라마다 인구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개개인의 소득 수준을 나타내지 못한다. 요거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GDP의 최대 단점이라고 한다면 개개인의 소득 수준은 나타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즉 전체는 어떤 나라의 전체적인 경제 수준을 파악할 수 있지만 개개인이 얼만큼 소득을 버는지에 대해서는 GDP로는 파악하기가 힘들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갈게요. 두 번째는 마찬가지예요. 한 국가의 전체적인 경제활동 규모를 나타내 준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의 한 국가의 전체적인 경제 활동의 규모는 파악할 수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어떤 나라의 실제 생활을 정확하게 보여주지는 못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GDP를 통해서 어떤 나라의 전체적인 경제 상황을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경제 상황은 파악할 수 있지만 자세한 상황은 파악할 수 있다 없다? 파악이 불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전에도 살펴봤다시피 세 번째로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제활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요거 아까 전에도 살펴봤었죠? 그래서 주부의 가사노동 같은 경우에는 국내 총생산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파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네 번째, 삶의 질이라든지 복지 수준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라는 점. 요것도 꼭 좀 알아두세요. 삶의 질이라든지 복지 수준은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라는 점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아까 살펴봤었잖아요. 아까 살펴봤는데 국내 총생산이라는 것은 국민 전체의 소득 수준을 나타내지만 나라마다 인구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개개인의 소득 수준을 파악할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개개인의 소득 수준을 파악을 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통계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1인당 국내 총생산, 1인당 GDP라고 불리는 녀석입니다. 요거 우리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1인당 국내 총생산, 1인당 GDP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국내 총생산 GDP를 인구수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의미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죠? 국내 총생산 GDP를 무엇으로 나눈 것이다? 인구수로 나눈 것이다. 그래서 이 GDP의 가장 큰 의의는 무엇이냐면 1인당 GDP의 가장 큰 의의라 한다면 바로 그 나라 국민들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 전체 GDP를 인구수로 나누었기 때문에 개개인의 소득 수준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개인의 소득 수준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1인당 GDP, 1인당 국내 총생산이라는 우리 통계를 사용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여기까지 내용학습 1번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지금부터 내용학습 2번에 있는 경제성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살펴보시면요, 경제성장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쓸 거예요. 그렇다면 경제성장이라는 용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라는 건데요. 자, 경제성장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우리가 경제성장이라고 부르냐면요, 경제성장이라는 것은 국내 총생산, GDP의 규모가 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의 규모가 커지느냐? 바로 GDP의 규모가 커지는 것을, 국내 총생산 GDP의 규모가 커지는 것을 우리 경제성장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경제성장을 하면 왜 경제성장이 중요하냐면 바로 경제가 성장을 하게 되면 국민들의 평균 소득이 높아지고 물질적으로 풍족해지기 때문입니다. 즉 국민들이 경제가 성장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지금보다는 더욱더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라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제가 성장할 경우에 좋은 점과 나쁜 점은 무엇인가? 좋은 점 먼저 살펴볼게요. 좋은 점은 국민들이 경제가 성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더 나은 의료 서비스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문화시설도 보급되고 여가활동 기회가 증가돼서 무엇이 향상되냐면 삶의 질이 향상이 된다. 이 말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무엇이 향상된다? 바로 좋은 점은 바로 경제가 성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과거보다 훨씬 더 좋아지게 된다는 거죠. 이로 인해 가지고 무엇이 향상이 된다? 바로 삶의 질이 향상이 됩니다. 하지만 나쁜 점도 존재를 해요. 그러면 나쁜 점이라면 어떤 점이 나쁜 점일까요? 자,
바로 경제가 성장을 하더라도 반드시 삶의 질이 향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요 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경제가 성장하면 여러 가지가 좋아지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삶의 질이 더 좋아진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게 이렇다고 해가지고 경제가 성장한다 해가지고 반드시 삶의 질이 향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삶의 질이 향상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 왜냐? 지나친 경쟁, 불평등한 소득 분배, 복지에 대한 경시, 노동 조건 악화.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위해서, 더 많은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상품을 생산을 해내야겠죠? 이러한 과정에서 경쟁이 발생이 하고, 이렇게 벌어들인 돈이 실제로는 평등하게 분배가 되는 게 아니라 불평등하게 소득 분배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돌아갈 복지가 안 좋게 되고, 노동 조건이 악화가 되는 등의 이러한 삶의 질이 점점 어떻게 되어진다? 바로 저하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삶의 질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국민들의 삶의 질이 반드시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 경제가 성장하면 국민들의 삶의 질은 반드시 무조건적으로 좋아만 진다라는 선지가 나오면 이건 틀린 말이 되겠죠. 왜? 이런 지나친 경쟁이라든지 불평등한 소득 분배, 복지에 대한 경시, 노동 조건 악화로 인해서 삶의 질이 반드시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의 한계점. 그러면 경제 성장이라는 이러한 지표의 한계점 마찬가지입니다. 복지나 환경 같은 삶의 질 수준을 정확하게 나타내지는 못한다라는 점이 한계겠죠? 요거 알아두시면 좋겠죠? 한계점이라 하면 이런 경제 성장이라는 통계 지표의 한계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삶의 질의 수준을 정확하게 나타내지는 못하더라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은 이번 단원 내용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